아직도 정신 멀쩡한 척하세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고 그 직후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초가 지났는지 10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윤정숙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맞은 뺨에 손을 올려 어루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42살의 아름다운 얼굴을 분노로 일그러뜨리며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인지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아이보리색 원피스가 그녀의 날렵한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거실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류 어디다 숨겼는지 아시죠? 다 알아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엔 또 어디다 감추신 거예요? 어머니가 사인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사인 안 하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어머니 상태 아시잖아요. 이미 주치의 선생님도 인지 장애 소견 내셨잖아요. 이서연의 말은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시어머니의 고개 숙인 정수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연민이라고는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 안락의자에는 최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살 한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나이와 방종이 뒤섞여 약간 늘어진 턱선과 눈가의 잔주름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에도 그는 그 잔을 내려놓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일부러라는 것을, 그 무관심이 동의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된 것인지를.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수치심이나 공포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세요? 이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윤정숙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짧게 마주쳤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서연은 그 눈 속에서 아무것도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읽고 싶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의 눈동자는 여전히 흐릿하고 초점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이도록 조율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됐어. 이미 했잖아.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아내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피곤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상황을 견뎌온 사람의 혹은 오랫동안 이 상황을 설계해온 사람의 권태였습니다. 이서연은 몸을 바로 세우며 한 번 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음 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머니가 뭘 하셔야 하는 건지도 모르실 텐데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알겠죠? 그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또렷하게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윤정숙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뒤돌아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윤정숙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앞을 지나치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도 멀어졌고 거실에는 윤정숙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펜트하우스 전체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윤정숙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 뺨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잠잠하게 그러나 거대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소파 쿠션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최진우와 이서연이 이 펜트하우스로 이사 온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윤정숙의 건강관리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에 연세가 많아지셨다고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며느리가 직접 식사도 챙겨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방 하나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1년 사이에 방 하나는 방 2개가 되었고 침실이 바뀌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윤정숙의 방이 가장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때 거실을 통해 보이던 탁 트인 한강이 이제는 이서연의 드레스룸 창문 밖으로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진우는 그 어느 쪽에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순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검소한 용모를 지닌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윤정숙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방까지 가져다 드리면서 어머님, 오늘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고 윤정숙은 그 물음에 항상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어머님의 눈이 가끔 너무 선명하게 빛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집에서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손님을 초대하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식단을 결정하고 가구를 주문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방문할 때면 윤정숙은 언제나 방 안에 머물렀는데 처음 한두 번은 피곤하다고 했고 그 뒤로는 이서연이 아예 그 시간에는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진우는 그룹 계열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연택 그룹 유통과 건설, 금융을 아우르는 중견 재벌가였고 그 창업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함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연택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고 그 뒤로 그룹은 재편되었으며 윤정숙은 명예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수년째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두려워했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어머니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서연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한 것인지 윤정숙은 오랫동안 그 답을 찾으려 했다가 어느 날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이
상처를 잊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손자 최민주는 16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집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말을 피하고 할머니 방에는 몰래 잠깐씩 들어와 앉았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빠져나가는 아이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윤정숙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아직은 말할 용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몰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윤정숙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빳빳하지 않은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디선가 전화 통화했는데요. 공증 어쩌고 사인 어쩌고 했어요. 이상한 것 같아서요. 윤정숙은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카디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알지 못했겠지만 할머니는 그 일이 있기 사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규철 원장은 강남 한복판에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의 말투도 조심스럽고 정중한 편이었지만 그의 진료실에는 최 씨 집안 사람이 오면 반드시 특별한 무언가가 오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료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무언가였습니다. 이서연이 윤정숙을 처음 그의 진료실로 데려온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진료는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 이서연은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서연이 덧붙이는 시기였는데 어머니,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원장님, 혼자 계시면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최근에 2번 있었어요. 윤정숙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눈을 약간 흐릿하게 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정된 것처럼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추적 관찰 필요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치매라는 확진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서연은 그 소견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차 안에서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라고 말했고 그 짧은 통화를 뒷좌석에서 듣고 있던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2번째 방문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서연이 미리 조규철 원장에게 전화를 해두었는지 진료 분위기가 처음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원장은 이전보다 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단기 기억력 손상이라는 표현이 소견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소견서를 복수 출력해서 한 분은 자신이 갖고 한 분은 법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진료 도중 딱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조규철 원장이 간호사를 잠시 내보내고 이서연에게 물 한 잔을 권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진료실에 윤정숙과 원장 둘만 남았던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윤정숙은 고개를 들어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전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전혀 노화된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그 직후 이서연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윤정숙은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약간 흐릿한 눈, 약간 벌어진 입, 천천히 움직이는 시선. 이서연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고, 원장은 그 이후로 진료 내내 약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서연이 획득한 두 번째 소견서는 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사 이영배는 진우와 이서연이 신뢰하는 오래된 파트너였고, 그는 서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윤정숙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 일체와 최연택 그룹의 비상장 주식 일부였습니다. 총가치로 따지면 5천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에는 윤정숙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서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펜을 쥐다가 놓는다. 무슨 서류냐고 물어본다. 읽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다음에 하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3번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것을 인지 장애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복도의 간접 조명만 희미하게 바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 이미 1시간이 넘었고, 진우는 서재에서 자다가 잠든 것인지 가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조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억제하는 방법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무게 중심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일으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50년 가까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보다 먼저 집 안을 살피던 습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쪽과 안방 쪽으로 각각 귀를 기울여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끝에 무게를 실어 소리를 죽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서재 문 앞을 지날 때 진우의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그것을 확인한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서연이 한 번도 청소를 직접 한 적이 없어 순례 씨가 관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계절 용품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빨래, 세제와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쪽 선반 위에 낡은 장바구니 안에 윤정숙이 숨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녹음기가 3개였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가득 찬 상태였고, 오늘 밤 거실에 놓여 있던 1개는 뺨을 맞던 그 순간부터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매긴 뒤 지퍼 달린 작은 파우치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 파우치 안에는 이미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복사된 서류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이 집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가 가져간 서류들 중 일부가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윤정숙의 손을 거쳐 간 것이었습니다. 복사기가 있는 곳은 다용도실 안쪽이었고, 이서연은 이 집에 복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윤정숙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치매 의심 진단을 받은 72살의 노인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 서류를 복사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 서류들 중에는 신탁계약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윤정숙 명의의 부동산을 진우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는데, 날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서명란에는 아직 서명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최연택 그룹의 비상장 주식 처분 동의서가 있었는데 동의서의 날짜가 실제 서류 수령 날짜보다 사흘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서류의 적법성을 따질 때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한 장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돋보기 없이도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흐릿한 눈으로 앉아 있을 때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장을 확인하던 중 그녀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서류 아래쪽에 적힌 법무사 사무소 직인 옆에 작은 숫자가 수기로 적혀 있었는데 다른 서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기였습니다. 그것은 계좌번호의 끝 4자리처럼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윤정숙은 그것을 작은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 노트는 카디건 안주머니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을 때 그녀는 다시 파우치에 지퍼를 닫고 장바구니 안에 넣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내일 아침 죽을 가져다 줄 술래 씨가 어머님 오늘도 좀 창백해 보이신다고 말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에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윤정숙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사람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비밀을 진우가 알게 된 것은 결혼 후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제 삼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진우 자신도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약점을 서로에 대한 무기로 갖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만나는 남자는 안현우였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외모는 평범했지만 언변이 좋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5년이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서연이 안현우에게 전달한 것들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의 이름은 H디자인이었는데 그 회사가 최연택 그룹 계열의 건설사로부터 수년간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해 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이 진우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흘렸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서연은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이권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윤정숙이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이서연이 외출한 틈에 진료차 2집을 방문했던 방문 간호사가 실수로 거실 소파 사이에 스마트폰을 흘려두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술래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에 있던 것은 윤정숙 뿐이었습니다. 폰은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고 윤정숙은 원래 돌려주려고 들었다가 화면에 뜬 문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발신자는 현우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내용은 이서연이 어떤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최연택 그룹의 내부 재무 자료 언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화면을 몇 초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방문 간호사가 찾으러 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윤정숙은 이서연의 외출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단지 관찰하는 식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이서연은 반드시 외출했는데 돌아올 때는 보통 서너 시간 뒤였습니다.
필라테스를 간다고 했고 친구를 만난다고도 했습니다. 이서연이 돌아올 때 입고 나간 옷이 그대로인 날은 필라테스, 가방을 바꿔서 들고 오는 날은 친구. 그러나 윤정숙은 그것이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정적인 확인은 민준을 통해서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난 날 민준이 집에 들어와 이서연을 찾다가 그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우에게 전화했는데 진우가 전화를 받으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민준 방벽이 얇아서 그쪽 통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고 윤정숙은 그때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거기 간 날이야. 그거 알잖아.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알고 있는 거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숙은 노트에 짧게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각, 들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추측. 그 노트에는 이미 여러 쪽에 걸쳐 비슷한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관련된 인물들이 간결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노트처럼 보였습니다. 이서연이 안현우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윤정숙은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윤곽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윤정숙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명확해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방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이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 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화장을 고치는 시간. 민준은 그 틈을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16살의 아이가 집안의 공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이 윤정숙에게는 기쁨이기도 했고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 들어와 방문을 등 뒤로 살짝 밀어 닫은 뒤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요. 윤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솔직하게? 할머니 치매 아니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어가는 중이었고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민준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과 확신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벌써 꽤 많은 것들을 읽어낸 눈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한테 서류 사인 안 하시잖아요. 매번. 치매면 그걸 매번 그렇게 일정하게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윤정숙은 그 말에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그게 너한테라도 말할 수가 없어. 알겠어? 민준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응.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윤정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아니 정확하게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서 밀려나 있었는지가 잠깐 스쳤지만 지금은 그것을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평소처럼 있어. 엄마 아빠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말고. 할머니 혼자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야.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오래전부터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변호사 강태준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50대부터 최현택 그룹의 법무를 담당했고 창업자 최현택과는 말 그대로 지음의 사이였습니다. 최현택이 죽고 나서 그는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윤정숙과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은 이서연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한 번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 민준의 가방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학원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윤 여사님께 전해드리세요라며 주고 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강태준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진행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방향 연락은 순례 씨가 매달 한 번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이루어졌습니다. 순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이 결코 자신이 보이는 것처럼 흐릿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갈 때 문을 닫기 직전에 할머니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윤정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였지만 그 등이 전과 달리 무겁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보면서 안심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봉투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순례 씨가 방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 그것을 꺼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은 손으로 쓴 메모였고 강태준의 필체였습니다. 여사님이 오래전부터 의심하셨던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여사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 아래에는 문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최진우의 출생 관련 서류였습니다. 혈액형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의 사본. 그 아래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검사 날짜는 최근 것이었고 검사 대상은 최진우와 특정 남성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결과서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최현택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50년 가까이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심이었습니다. 진우가 태어날 때 그녀는 이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으며 그 시절에 그녀 자신이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진우의 얼굴이 자라면서 점점 남편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닮아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의심이었을 뿐이었고 그 의심을 사실로 확인할 용기도 방법도 그때의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남편 최현택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우를 아들로 대했습니다. 엄격하고 때로는 냉정했지만 그것이 부정의 결과인지 그냥 성격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모든 세월을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살의 나이에 그녀는 진우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최현택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상속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우와 이서연이 서류 조작을 통해 빼앗으려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는 윤정숙,
본인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연택 그룹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든 초기 자본과 핵심 부동산은 사실 윤정숙 친정의 자산에서 온 것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 과정에서 절반은 윤정숙에게 절반은 진우에게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배 과정에서 조용히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당시 법무팀장 자격으로 그 상속 설계를 맡았고 그는 윤정숙의 지시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핵심 자산의 일부를 특별한 구조로 보호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 진우도 이서연도 그리고 현재 그룹 이사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강태준과 윤정숙 그리고 당시 그 작업을 함께한 조용한 법무법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서류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디건 안주머니의 노트 옆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진우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지금도 그녀는 진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50년 가까운 세월이 단지 혈연의 확인 여부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은 미움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윤리의 문제였고 법의 문제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꺼낸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얼굴로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녀는 다시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최연택 그룹이 매년 개최하는 창립 기념 행사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인사들이 모이는 이 자리는 그룹의 방향과 내부 권력 구조를 외부에 알리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창립 기념 행사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및 지분 이전에 관한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서연이 분주해진 것은 행사를 한 달 앞둔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통화를 여러 차례 했고 법무사 이영배를 집으로 부른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진우는 그룹 이사회 멤버들과 별도로 만나는 자리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조여드는 것을 윤정숙은 매 순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한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 주 안에는 하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이서연이 단단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직후였고 순례 씨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민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의식적으로 조절된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서연이 볼펜을 꺼내 두 곳에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느리고 흐릿했습니다. 평소에 이서연 앞에서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재산관리 위임 서류예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진우가 대신 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한테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집었습니다. 사인을 하려는 것처럼 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가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써야 하는 거죠? 이서연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관리를 왜 진우한테 맡겨요?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내 상태가 뭐가 안 좋은 건데요?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서연이 순간 굳었습니다. 진우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주치의 소견도 나왔잖아요. 인지 기능에. 나 멀쩡해요. 짧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한테 좋은 거라고요. 좋은 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진우를 바라보았고 진우가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낮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하신 검사 기억하세요? 주치의 선생님이 병원 입원 권유하셨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댁에 계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시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흐려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오늘은 그만할게요. 이서연의 이마에 핏줄이 미세하게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면서 발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달력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행사까지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3주면 충분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고 외관도 소박한 이 사무실은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용히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사무실을 열고 하루의 대부분을 서류 앞에서 보냈습니다. 비서 한 명과 사무장 한 명이 전부인 작은 조직이었지만 그가 다루는 사건의 무게는 규모와 무관했습니다. 윤정숙으로부터 처음 연락이 온 것은 2년 반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강태준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가문의 법률 문제를 다뤄온 그였습니다. 최연택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이 집안의 안과 밖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이서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보호 구조였습니다. 최연택 그룹 창립 당시의 원시 자본 출처를 법적으로 추적해 정리한 문서들이었는데 윤정숙 친정의 자산이 어떤 경로로 그룹의 기초 자본으로 편입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 그룹의 핵심 자산 중 일부에 대한 법적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미 법원에 공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 구조였습니다. 윤정숙 명의의 주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일부는 이미 10년 전에 별도의 신탁 계좌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탁의 수혜자는 윤정숙 본인이었고 진우와 이서연이 획득하려는 위임 서류로는 그 신탁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서류들이
실제로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서류들이 겨냥하는 자산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취와 서류 위조에 관한 법적 검토였습니다. 윤정숙이 수집한 녹음 파일들과 복사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서연과 진우의 행동이 어떤 법적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두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편취 목적의 사기, 문서 위조 교사 각각에 대해 증거의 수준과 법적 적용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이영배가 준비한 서류의 날짜 조작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행사 2주 전에 민준을 통해 마지막 봉투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여사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제가 자리에 있겠습니다. 윤정숙은 그 메모를 읽고 조용히 태워버렸습니다. 방 안작은 재떨이에서 종이 한 장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 전날 밤 이서연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가 서재에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던 윤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님 행사장 데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데려가면 변수가 생겨요. 진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였으므로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 되고 발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후에 서류는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서명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윤정숙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행사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파우치가 있었고 파우치 안에는 녹음기 3개와 복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보내온 법적 검토 자료의 핵심 요약본도 있었습니다. 내일 이 집에서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지는 아직 이서연이 알지 못했습니다. 최연택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3층 규모의 홀에는 재계와 정계, 언론계의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고 입구에서부터 고급 조명과 꽃장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고 이어서 영상으로 그룹의 역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최진우와 이서연은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서연은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에 최고급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표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여유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20분 전 이서연은 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어요. 술래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 호텔 로비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가 사무장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학교 교복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래 씨가 할머니 외출을 도왔다는 것을 민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숙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입던 카디건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의 절제된 정장 차림이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진주 귀걸이 하나가 귀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함께 온 강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옆을 걸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시간에 하이라이트인 지배 구조 개편 발표를 소개하기 시작할 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 뒤편에서 문이 열렸고 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알아본 것은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이 홀 안에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분이 창업자 부인 아닌가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윤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깐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윤정숙입니다. 짧은 침묵 후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얼굴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와 함께 이 그룹을 일으킨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원래 예정된 발표와는 다른 내용의 발표입니다만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고 강태준의 사무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져온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윤정숙이 치매가 심해졌다고 진우에게 말하는 장면, 법무사에게 날짜 조작 가능한지를 묻는 장면, 조규철 원장에게 소견서 작성의 방향을 암시하는 장면. 파일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이서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류입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표시되었습니다. 날짜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류, 인지장애 소견서와 원본 진료 기록 사이의 불일치, 신탁 계약 변경을 위해 준비된 위임장의 법적 하자.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서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최연택 그룹의 지배 구조 도표였는데 그 안에 진우나 이서연도 알지 못하는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신탁 계좌와 연결된 지분 구조, 그리고 그 신탁의 명예 윤정숙재단. 이 그룹은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제 친정의 자산이 이 그룹의 초석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부분은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와 추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원 공증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전부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서연 씨, 윤정숙이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홀 안전체에 울렸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방금 저 스피커에서 나왔습니다. 조작이라면 어느 것이 조작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치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인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구석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윤정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팀을 통해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홀 안이 폭발적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사 이후 사흘이 지나지 않아 이영배 법무사 사무소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혐의는 문서 위조교사 및 재산 편취 목적의 사기 공모였습니다. 이영배는 조사 첫날부터 진술을 시작했는데 그가 밝힌 내용은 진우와 이서연이 어떻게 서류 작업을 지시했는지, 날짜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현우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규철 원장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진료 기록과 실제 소견서 사이의 불일치를 법의학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은 체포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날 그녀는 법원 청사 앞에 선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 대신 단색 재킷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다행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룹 이사회는 이틀 뒤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진우의 이사직은 만장일치로 해임되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데는 단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진우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사회 관계자가 나중에 전했습니다. 안현우의 설계사무소 H디자인은 최연택 그룹 계열 건설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보 수수를 통한 입찰 참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소는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와 이서연이 공식적으로 이혼한 것은 그로부터 넉 달 후였습니다. 이서연이 구치소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혼이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원한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우의 지인들은 그가 먼저 서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조용한 아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집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룹 창립 행사 이후 며칠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민주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처음 할머니 치매 아니죠? 라고 물었던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이 집안에서 조금 다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팔렸습니다. 정확히는 윤정숙이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50층 가까이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던 그 집에 이제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태주는 윤정숙이 제안한 그룹재단의 법률 고문 자리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자리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윤정숙이 새로 이사하는 곳에도 따라가겠다고 했고 윤정숙은 처음에는 사양했다가 결국 고마워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모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낮이면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도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윤정숙은 이사하는 날 그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여전히 법적 절차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지금 그 아이의 일상에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저 여기 살아도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윤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룹은 외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윤정숙은 재단 이사장 직함을 받았지만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 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큰 결정에 대해서만 최종 의견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 오후 마당의 모과나무 아래에서 윤정숙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글쎄다. 끝난 거 아닌가요? 윤정숙이 책에서 눈을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나는 것들도 있고 시작되는 것들도 있지.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응.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윤정숙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모른 척하는 게 더 무서웠어.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는 것처럼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노트였습니다. 날짜와 시각과 들은 말들과 본 서류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맨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것은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마당의 모과나무가 저녁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녹음기를 확인할 필요도, 복사기 앞에 설 필요도, 아무도 모르게 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냥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